도덕을 관장하는 슈퍼에고죠. 나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체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개체 전체를 생각하진 않잖아. 예. 그렇죠. 동물 아니 사자가 종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종이 번성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이를 먹고 그다음에 생명 활동을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그렇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말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종 전체도 이 슈퍼에고가 이제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체계, 그 다음에 사회성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 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의미가 되지 저는 않을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석하기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본능으로 본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프로이트가 이것도 본능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로 띄어서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 이게 그 전 시각이죠. 인간은 동물과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고유한 이성이 있어. 이성적 존재야. 이게 이제 근대를 지배했던 사상인데, 이 프로이트는 그렇게 안 보고, 똑같다 이거죠. 동물이랑 좀 더 복잡성을 띈 거지. 마치 뭐 다윈 비슷하게. 복잡성을 그냥 띈 거지. 인간의 그런 행동들도 그냥 본능적인 자연의 그냥 진화한 형태? 그런 형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종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동물한테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집단이 무리지어서 활동을 하고 자기 어떤 개체가 공격당하면 같이 공격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떤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것도 본능이다? 프로이트가 봤을 때는? 네, 전체적으로 어떤 그 슈퍼에고적인 그런 게 이게 본능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들랑 구분은 안 가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좀 선천적 특성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이트를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거기에서 방점을 동물 쪽에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준쌤이 한 이야기랑 거의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 인간 독특한 관계에 의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 이전에 이미 그 내적으로는 무의식적인 형태를 통해서 동물들과 구별되지 않는 욕망에 기초한 그런 개체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설명할 때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의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성을 강조하는 근대 이웃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사회적이긴 하지만 동물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하다.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프로이드 볼 때. 예, 사회성으로 보면은 꿀벌이 최고죠. 그렇죠. 예. 곤충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근데 그게 이제 동물적인 어떤 본성의 영역이냐, 본능의 영역이냐, 아니면 저는 이성과 관련된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했던 벌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개미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사회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라는 걸 규정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데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사회적이거든요. 우린 걔네들 이성적이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 가치가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지만 뭐 개미에게도 이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보기로는 그것보다는 본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운영된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약간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연결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예를 들면 사마귀 같은 것들 보면 짝짓기 하는 과정에서 수컷들이 거의 죽잖아요. 보면. 근데 짝짓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 번식, 성, 생식적 개념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사실 죽음과 연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게 되면. 그렇죠. 모든 종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타투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태도가 그렇게 성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사실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 보게 되면 근데 그거 봤을 때는 죽음이랑 뭐 생존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분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절한 타이밍에
다 결합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내용들은 별개 형태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이트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양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고 또 생식에 대한 내용도 목적 자체가 또 다른 삶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삶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하고 있는 개체의 삶은 아닌 거잖아요. 그 개체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거고 죽음에 대한 걸 대비하는 행위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죽음과 생에 대한 내용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도 다 통합돼 있다라고 하는 가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사람이 문명의 불만, 문명 속 불만에서 그 아까 리비도를 문명을 인간이 건설한 게 리비도가 그게 발전됐다고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공격적 그냥 충동적 본능 이런 게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문명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서 인간을 좀 안전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문명이 인간의 어떤 마치 그 슈퍼에고가 인간의 이들을 억제하는 것처럼 문명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격적 본능을 계속적으로 좀 억제해 오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온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사회를 이룬 거는 자기의 갖고 있는 어떤 공격적인 욕망, 욕구 이런 부분들을 억누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고 공동체와 윤리 도덕 규범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 딜레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딜레마죠, 프로이트.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안전하려고 문명을 계속 건설하는데 그게 자꾸 억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본능적인 것은 그것도 규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드가 있잖아요. 리비도나. 그러니까 문명을 계속 건설하려고는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자꾸 속박당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딜레마적인 그런 뭐랄까 억눌림 그런 게 계속 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억누르니까 이 이제 억압된 것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이제 보통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꿈 얘기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아주 주의 깊게 분석을 한 게 바로 이 꿈입니다. 꿈. 억눌린 욕망이 어떻게 이제 이 꿈 속에서 발현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꿈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무의식의 어떤 저장 창고다. 그래서 꿈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막 분석을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19세기의 상황, 여성이 억압받는 어떤 그런 시대 상황하고도 굉장히 밀접한데 환자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정신의학을 이제 이 사람이 그 전공을 했으니까 여자가 이제 꽤 많아.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꿈 얘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있죠. 뭐 늑대 그 얘기도 나오고 뭐 도라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하는데 그 중에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꿈의 사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이제 했거든요. 꿈에 뱀이 나온다. 그다음에 가족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의 발현인 거죠. 그 뭐 뱀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되게 이제 서구 신화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나오긴 하지만 이 남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프로이트가 이제 뱀이 그래요. 그쪽에 뱀 하면 이제 성욕 뭐 이쪽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성욕이니까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남성 남근 상징한다고. 남근에 관련된 어떤 의미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남성에 대한 의미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꿈에서 뱀이 나왔다. 그다음에 가족들이 날개를 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꿈풀이를 한다면. 현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한국에서는 꿈에서 뱀이 나오면 딸을 낳는 태몽이라고 하죠. 그래요? 네. 아 그래? 그건 또 새로운 해석이네. 보통 우리가 이제 태몽을 꿀 때 복숭아. 네, 복숭아라든가 복숭아는 딸 아니에요? 네, 그렇죠. 뱀도 딸이에요. 아, 그래? 네. 아들은 아들은 고추고. 뭐예요? 아들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딸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 이제 꿈도 프로이트가 현재몽인가? 현재몽하고 잠재몽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현재몽은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한대요. 쭉 가다가 뭐가 쫓겨. 앞에 이제 당연히 낭떠러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뒤에 쫓아오니까 내가 막 도망가고 이게 이제 앞뒤가 잘 맞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면 잠재몽은 그 안에 잠재져 있는 어떤 욕망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뜬금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그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던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멧돼지화부터 우물부터 그다음에 똥이 이제 막 그 우물 안에 글로 빠져갖고 자기가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얘기 자꾸 새는데 예. 프로이트랑 자꾸 예, 멀어지네요. 예. 어쨌든 그 도덕관념이나 윤리 때문에 현실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아가 실제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러니까 그런 이게 부분인 거죠. 점차 깊어질수록 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꿈은 소망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충족시키려는 걸 이제 꿈에서 대신한다. 그쵸. 소망 충족의 욕구가 음. 꿈에서 발현된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본 건데 아이랑 이제 어른이 좀 달리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그 뭐랄까 필터링 기능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꿈을 꾸면은 꿈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오줌 마려. 그러면은 그걸 꿈에서 그냥 볼일을 보는데 실제 그냥 싸기도 하잖아요. 애기들은. 그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어른들로 올수록 그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소망을 꿈에서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자꾸 방어 기제라고 해서 자어가 이제 방어하는 거죠. 스스로를. 예, 그래서 뭐 그거를 다른 것으로 이제 좀 돌려서 표현을 한다든지 뭐 다른 형태로 왜곡돼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상징적으로 뭐 뭔가를 드러낸다든지 아까 얘기하신 뭐 갑자기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라는 것도 일종의 상징이죠. 어떤 상징적인 거,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실제로 그냥 뭐 없애고 이런다기보다는 날개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뭐 변형된 형태로 좀 달리 드러난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싸웠어. 예. 나한테 막 되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 근데 이 가족을 내가 칼을 들고 찔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자아가 이제 스스로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른 형태의 욕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가족을 승천시키는 건가요? 진짜시키는 거죠. 끔찍하네요. 이게 제가 아주 최근에 오늘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 꾼 꿈이에요. 그 소망 충족과 관련돼서 이게 그런 꿈이 아닌가.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기대됩니다. 뭐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 통지서가 왔어요. 요때가 올 때 좀 전에 왔죠. 전에 왔는데. 5월 달에. 개인 사업자랑 5월 달에 오죠. 네. 근데 환급 받으라고 이게 왔죠. 그래서 6월, 7월 이렇게 환급 오잖아요. 이게 실제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제 그 봉투가 또 있어서 제가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이건 꿈이고 지금 지금 꿈이죠. 지금 꿈이죠. 꿈에서 이제 국세청 환급 통지서가 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뜯어서 봤는데 환급이 6천만 원 정도가 찍혀 있었어요. 환급이. 그래서 야 이게 딱 보는 순간 좋다기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받아야 되나? 이게 문제가 없을까? 굉장히 고민하다 깬. 아주 적절한 사례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니 환급을 받았는데 무슨 6천만 원을 받아 환급을. 6천을 받으려면 6천 이상 세금을 냈었어야죠. 그러니까 뭐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그런 게 있어 준쌤. 내가 뭐 금덩이 숨기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준셈이 아니라 준물주 뭐 이런. 건물이 몇 채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거면은 소망을 그런 꿈을 꿀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뤘는데 뭘. 뭐하러 꿔. 그게 이제 현재몽일 수도 있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이제 꾼 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포인트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돈이 좀 생겼으면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환급 받는다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꽁돈 비슷하잖아요. 실제 꽁돈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내가 소망 충족 꿈을 꿨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6천만 원 때문에 굉장히 좀 화기애애해진 것 같아요. 얼굴이 밝아지면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한 시간 만에 가장 밝아진 것 같아요. 가장 우리도 이제 욕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요. 네. 예. 재밌는 적절한 사례였네요. 프로이트를 누가 물어봤을 때 딱 이 얘기를 하면 그냥 국세청 환급으로 네. 그러네. 이 작가님은 뭐 얘기 없으신가요? 생생한 사례 있으시잖아요. 예, 생생한 사례. 저요? 네. 지금 요즘은 피곤한지 꿈을 꾸긴 꾸는데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이에요. 이게 뭐가 통제되고 억압된 일들이 많은지 어릴 때부터 조금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소망 충족 꿈 하니까 딱 바로 생각나는 것이 지금도 이런 꿈들을 꾸기는 뭐 커서도 소망 충족에 관련된 꿈은 꾸겠지만 어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소망 충족 꿈을 꿨던 걸로 기억하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꿨던 꿈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전에도 꿨을 수도 있는데 제 첫 기억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가수들이나 이제 아이돌들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인데 제가 그때 꿈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꿈에 나와서 제가 그거를 한 중학교 때까지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꿈을 또 꾸고 싶다 막 이렇게 꿈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가지고서는 가수가 누군가요? 누가 나왔죠? 김원준 씨가 김원준. 나왔는데 예. 그렇구나. 아 제가 괜한 질문을 제 했네. 동문 후배입니다. 아 진짜요? 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지 가수 이름을. 나이가 나오네. 최근에 결혼하시. 그쵸? 예, 제 동생 친구입니다. 예. 정말요? 예. 그래요? 같이 보이스카우트 했어요. 반포중학교. 개인적인 지금은 연애. 지금은 전혀 이제 뭐 다른 이제에서 커가면서 이상형이 바뀌는데 그때는 저 말고 다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그 모두 잠든 엄청 후에. 좋아했죠. 그쵸? 엄청. 막 열광할 때였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특정 시기에 또래들이 아이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대중 가수들을 좋아하는 또래들은 한 가수가 나오면 초등학생부터 20대까지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90년대.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저랑 뭐 저친, 뭐 고모, 이모들 다 같이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김원준 씨가 꿈에 나와서 같이 놀이터에서 그네에 앉아가지고서는 계속 저녁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꿈을 꿨는데 어린 마음에 그 꿈을 꾸고 나니 한 일주일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일주일이나. 막 학교 가서 자랑하고 계속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이렇게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는 그때는 이제 그런 꿈을 꿔서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소망충족 꿈으로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억으로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꿈에까지 등장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꿈에까지 등장하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중학교 때는 또 그네에 한 명이 더 등장했는데 김원준 씨가 바뀌어서 그때는 장우혁. 아, 이거 갈아치웠네요 그 사이에. 중요한 건 네. 김원준하고 장우혁이 아니라 그네인 것 같아요. 그런가? 그네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아, 그네를 탄 건 아니고 놀이터에서 만나는 거지 자기가 놀이터. 탔으면 제 생각엔 뭔가 진짜로 성취가 된 건데 음. 타기 놀이터라고 하는 거는 장소만 있는 거지 뭔가 실현이 덜 된 것 같아요. 탔으면 뭔가 아닌가요? 좀 순수하게 그냥 데이트 정도로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최근에 그러네요. 꿨었어요. 저는 최근에요. 네, 최근에 한 2달 전에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은 그 앨범이 많이 있었으니까 일본 여배우 중에 나카야마 미호라고 나카야마 러브레터. 러브레터에 나온 러브레터. 그분이 제 꿈에 나왔습니다. 최근에요? 최근에요. 2달 전에. 일본 배우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예, 그분과 제가 그네는 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분이 최근의 모습이 아니라 한 15년 전의 모습으로 예,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모습 아니야? 나온 그 모습. 그 옛날에 그 모습. 뭐 얼추 그냥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의 모습 말고 최근에 그분이 최근이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찍었던 영화가 있잖아요. 그 사요나라 이치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사연하라. 예, 자기가 지금 이혼했지만 이혼하기 전에 그 자기 남편이 쓴 작품을 가지고서 만든 영화고 그 영화 찍은 분 감독은 한국 분이었거든요. 그 공포 영화인데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그런 공포 영화 아세요? 내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 지우개? 예.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는 거 아니죠? 아니 이게 뭐야?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예, 그쵸. 그거 예, 말씀하신 예, 거예요? 예, 예. 그 영화 찍었던 감독분이 그 영화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CJ에서 만든 영화라서 한국 영화였는데 제가 그거 극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5명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망했어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이 꿈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저 결혼했으니까 와이프한테 자랑했거든요. 내 꿈에 네. 미호가 나왔다 했더니 한 번씩 쓱 보고 갔어요. 꿈 분위기가 거의 뭐 불타는 청춘 분위기였겠는데요. 불타는 청춘. 그러니까 제가 수줍은 소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볼 수 있어도 그런 느낌? 예. 그 불타는 청춘에서 김국진하고 강수지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꿈을 잠깐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소년으로 돌아가서 그런 달콤한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거기서 드러난 거 아닐까요? 그 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그게 이제 저의 그 늙음에 대한 반대로 나온 거라는 건 늙기 싫어서. 뭐 그 이상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프로이트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분석이 되네요. 여러 가지로. 근데 예. 이게 그 꿈이라는 게뭐 소원 성취라고 하는데 또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이 꾸는데 그 어떤 공개된 장소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꿈꾸죠. 그런 것들도 소원 성취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이트에 대한 반박이죠. 이것도 소원 성취냐? 과연 이걸 어떻게 소원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프로이트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꿈 해몽을 찾아보니까 뭐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다양하게 아마 해석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꿈을 꾼다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프로이트 식으로 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한 그 말은 아닌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로이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대중 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낱낱이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다라는 욕구, 소망이 드러난 꿈.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인정 욕망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인종 욕망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프로이트 이론이 나름대로 이제 합당한 부분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 프로이트 이론의 한계,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한 가지를 저희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리비도와 관련해서 심리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용어입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보기에 이 어렸을 때 발달 단계가 이제 리비도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대요. 부강기, 그다음에 학문기, 대표적으로 성기기, 잠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프로이트가 집중해서 본 거는 이때 리비도 쾌감이 이 시기에 이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구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어미 젖을 엄마의 젖을 빨아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쾌감이 입에 집중된다고 하는 거고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배설, 학문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기기 쾌감이 자기 성적 정체성을 자각을 하고 쾌감이 이제 그쪽으로 모이는 시기. 이렇게 이제 쭉 한 5개 단계로 정리가 되는데 뭐 뒤에 거는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게 이제 부강기, 학문기, 성기기인데 프로이트가 봤을 때 이 시기에 욕구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구강기 때는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빠는 거 그렇죠. 이제 이 시기에 프로이트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석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제 시가를 물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욕구 충족이 제대로 못 돼서 끊임없이 이제 담배를 물고 뭔가를 계속 이제 빠는 거죠. 이런 한계, 질환 이런 부분에 이제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문기 때는 이제 배변 욕구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어머니가 가족이 너무 엄격하게 이 배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수전노, 그다음에 남한테 베풀기를 지나치게 이제 억제하는 한다.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도 이제, 예, 그런 해석을 지나치게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 몸에 밴 그런 행동.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기 같은